그 1961년 6월만 해도 그 당시 그 동독 1인자가 장벽? 누가 장벽을 만든다고 합니까? 우리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8월 12일, 13일부터 결국은 장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 영상을 별로 많이 안 만들었는데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기 때문에 제가 기념 특집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드라마틱한 마지막 24시간 복귀 한번 들어가 보시죠. 1945년에 나치 독일은 패망하고 독일은 4개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서쪽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동쪽은 소련이 자연스럽게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동시에 그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독일군을 서쪽부터 밀고 들어왔고, 그리고 소련은 동쪽에서 독일군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이렇게 밑에서 그 엘벨 강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이렇게 만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그 베를린에 들어가가지고 히틀러는 자살을 하고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물론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중에서 어떤 나라도 본인들이 그 정복한 그 땅을 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개고생하면서 거기까지 왔거든요. 소련군 같은 경우는 독일군이 거의 모스크바 앞까지 왔는데 걔네들을 전부 다 다시 밀어내면서 수천만 명의 사상자와 전사자를 내면서 독일군을 무찌르고 베를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미 영프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몇 년 동안 식민지 정복을 당했고요. 그리고 영국도 폭격을 엄청나게 맞았고, 그리고 미국도 사상자를 꽤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에서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프랑스부터 독일을 아주 조금씩 밀어와가지고 45년에 독일군에게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로 상대방에게 그 땅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본주의 국가고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둘은 그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냉전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을 통일하는 데는 실패하고 동쪽은 그 공산주의 그리고 서쪽은 자본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1949년에 서독 동독 정부가 두 개 각각 생깁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베를린 수도도 서동 베를린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평양의 면적 55%, 인구 62%가 남한 인구와 남한 면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웃기죠, 그쵸? 그래서 서베를린에 당시 한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요. 동베를린에도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1948년에 소련이 서베를린을 먹으려고 그 베를린 봉쇄에 나섭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는데요. 그럼 200만 명이 굶어 죽는 겁니까? 전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연합군이 전쟁 리스크를 짊어지고 항공기로 생필품을 나르는 공수 작전을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남쪽에서 쫙 이렇게 물자가 들어오고, 이 북쪽에서 물가가 쫙 들어오고, 비행기는 이쪽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1분에 한 대씩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도착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그 시민들은 살아남았고, 소련도, 우리가 베를린을 봉쇄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야. 그래가지고 49년에 다시 봉쇄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서베를린은 동독 안에 섬 비슷하게 남게 되었고요. 이런 분단은 상당히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도시를 쪼갠 거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동독이 총 인구가 2천만 명도 안 됐는데 1945년부터 61년까지 16년 동안에 350만 명이 서독으로 망명해 버립니다. 대충 보면은 거의 뭐 5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이 도망갔다는 건데, 또 누가 도망가나? 노인네들이 도망가지는 않고 젊고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특히 25세 미만 애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국가 위기가 왔습니다. 에이, 어쩔 수 없다. 서독으로 가는 길 다 막아버려! 이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1961년 6월만 해도 그 당시 그 동독 1인자가 장벽? 누가 장벽을 만든다고 합니까? 우리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8월 12일, 13일부터 결국은 장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눈치를 까고 철조망이 벌써 만들어질 때 마지막으로 도망간 이 군인이 카메라 찍혀가지고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35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도망갔는데 반대로 간 사람도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분 메르켈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왜 아버지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갔냐 하면은 그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당시 이제 동독에서 기독교가 이제 억압도 받고 그리고 목사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서독 그 어떤 주교가 어이 당신 우리 동독 형제 자매들이 어렵다네. 당신이 좀 가서 목회를 하거나 예 해가지고 동독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아킬은 동독에서 그 살게 되면서 나중에 박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마 그 동독에서 대성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불순분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아, 딸이기 때문이요. 근데 통일이 되면서 이제 발탁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된 사례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메아킬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철조망을 만들고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요. 대충 이제 장벽을 만들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벽이 두 개가 있죠. 이 벽이 베를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4m, 5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초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망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면은 팡탕탕탕 총을 쏴서 죽이는 겁니다. 되게 웃기는 거는 동독에는 이 장벽을 파시즘을 막는 보호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파시즘인데 파시즘을 막는다고 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베를린에 가보면 이게 정말 기이합니다. 고층 건물에 올라가면은 그쪽에서는 저쪽이 보입니다. 서독 그 고층 건물에서는 동독이 보이고 동독 고층 건물에서는 서독이 보이거든요. 다 보이는데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항복판에 28년 동안 이렇게 장벽이 있었습니다. 1961년부터 89년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베를린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벽은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영프 이게 여기가 이제 막혀 있도록 요렇게 이제 140km짜리 벽을 이렇게 쫙 만든 겁니다. 그 더 이상 이제 서독에 들어갈 수 없게. 왜냐하면 1961년에 벽을 만들기 전에는 네, 그 사실 그 국경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피해가지고 이 서베를린은 도망가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을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989년 28년이 흐르고 공산주의 체제가 드디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헝가리가 저기 소련님 고르바초프 아저씨 저 우리 오스트리아에 있는 국경이 있는데 거기 전기 철조망에 늘 전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돈을 주시거나 전기를 주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소련이 야 임마 우리도 많이 있었잖아 이 새끼야. 야 무슨 돈이나 전기야 임마. 네가 알아서 해 임마. 하니까 헝가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국경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요. 열어도 되는 겁니까? 소련이 알아서 해 열어. 그렇게 해가지고 헝가리 국경이 뚫렸습니다. 당시 동독 주민들은 헝가리나 체코 같은 데 휴가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에 휴가 가는 척하면서 그냥 거기서 오스트리아를 망명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독일로 오는 그런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와 체코가 뚫렸어요 벌써. 그리고 동독이들 도주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를린 장벽을 넘지는 못하니까 체코, 헝가리를 통해가지고 다시 서독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 경제도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 1989년에 파탄 직전이었죠. 뭐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그렇죠. 뭐 그 경제를 제대로 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경제가 파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 자그마치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를 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독 정부도 아씨 이거 야 이민 규정을 좀 완화해야겠네. 근데 동독 정부가 생각했던 건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 동독에 불순 분자들이 많잖아. 불만이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서독으로 내쫓아버리자.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렇게 법을 만들자. 그런 걸 좀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어떤 중령한테 야 빨리 법을 만들어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11월 9일이었는데 이 그 중령과 또 세 명이 합쳐가지고 반나절 만에 그 규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규정에 되게 신기한 게 이 중령이 불순분자들 이민뿐만 아니라 그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해외 여행 규정도 은근슬쩍 추가를 한 겁니다. 사실 그 불순분자들 이민과 그냥 보통 시민들의 해외 여행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불순분자들은 이민을 보내가지고 다시 안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여행이라는 거는 그냥 서독에 끼우끼우 다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 당시 동독 1인자가 크렌츠라는 아저씨였는데 이 양반이 그 법을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대충 봐가지고 특히 그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정 이런 걸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당 의회에서 그냥 당 회의에서 규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땅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당 회의에서 그 중요한 사람들 다 와 있었는데 딱 한 명이 안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샤버스키라는 아저씨였는데 그 양반이 당시 동독 정부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 스피커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5시 반, 오후 5시 반에 그 크렌츠는 그 법 내용을
그러니까 규정 내용을 대변인 샤버스키한테 넘깁니다. 어이, 샤버스키, 야, 너 있잖아. 18시부터 19시까지 무슨 기자회견 하지? 기자회견, 그러니까 기자회견 할게. 꼭 이 법을 읽어. 이게 되게 중요한 법이야. 알았지?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줬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이 법이 내일부터 유효하다는 거, 그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버스키는 이 당 회의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 의회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 나왔을 겁니다. 그래요. 불순 분자들 이민을 완화하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허허허. 그렇습니다. 허허허.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샤버스키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 해외 여행, 이 여행 규정을 읽지도 않고 기자회견에 갑니다. 그래서 18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해가지고 18시 53분까지 되게 노잼 얘기를 했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따 맞다. 크렌치가 나한테 뭐 줬지. 뭐 쪽지는 줬는데 그래 이거 읽으라고 했지.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읽어야지. 여행 규정.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자기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읽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기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 자유여행? 야, 동독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 해도 되는 거야? 대박! 해가지고 거기 있었던 이태리 기자가 물어봅니다. 여행 자유? 언제부터요? 여권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서베를린도 가능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샤버스키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막 보더니 그런 얘기 여기 없는데? 여기 별 내용 없으니까 지금 당장부터 이게 규정이 유효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는 내일부터였는데. 네, 뭐 여권 얘기도 여기 없네요. 근데 이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 여권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이제 해외 여행 가능하다. 근데 당시 동독에 여권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원래 생각대로 되었으면은 이제 뭐 동독 사람들이 천천히 여권을 또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천천히 소득이 넘어가고 이제 이런 거였을 텐데 샤버스키는 이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읽고 그냥 예, 서베를린도 뭐 괜찮죠, 뭐 여권 뭐 그런 얘기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시 30분부터 이제 엄청난 인파가 그 베를린 장벽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아무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막 대혼란이었죠.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 서쪽 하니까 이제 군인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했는데요. 네, 그 수십만 명이 국경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은 군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꽉 막힌 군인 중에서 한 명이 규정대로 해야지 하고 총을 쐈다면 어쩌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아찔한 그 순간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21시 30분에 첫 동베를린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엄청난 큰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파티. 서베를린 사람도 Yeah, welcome East Germans, yeah 해가지고 파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부터 이제 베를린 장벽이 일부러 아예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10월 3일, 한 1년 후에 두 나라는 통일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10월 3일이 개천절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10월 2일이나 10월 4일에 통일을 했으면은, 저는 이틀 연속으로 놀 수 있었을 텐데요. 매우 아쉬웠습니다. 네, 이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드라마틱한 마지막 24시간의 보고였습니다. 꽤 흥미롭죠. 그 어벙한 프레스 스피커, 그리고 제1인자인 크렌치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그리고 법 만든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집어넣는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러니까 많은 실수들이 범해져가지고 결국 베를린 장벽이 생각보다 더 빨리 붕괴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베를린 장벽은 그 후에도 언젠가 붕괴가 되었기는 하겠지만 이런 실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빨리 붕괴가 된 것 같습니다. 꽤 흥미로운 얘기였죠. 자, 여러분 여기 들어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는 거고 알람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